여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 가마 위에 앉아 서울로 압송되는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그런데 이 눈빛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패배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형형한 살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895년 4월, 그는 결국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조선 조정은 서둘러 형을 집행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전봉준의 시신이 묻힌 진짜 무덤은 없습니다. 가묘만 있을 뿐 유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래 조선의 법대로라면 대역죄인은 목을 베어 거리에 내거는 효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군은 그의 시신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마치 죽은 전봉준이 산 사람보다 더 두렵다는 듯이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단순히 밀란의 수계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공사관 기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법정에서 그가 쏟아낸 마지막 진술. 어쩌면 그 속에 일본과 조선의 권력자들이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금기가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그 배후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 흥선대원군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농민의 반란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적 쿠데타였다는 가설입니다. 과연 녹두장군은 누구를 위해 칼을 들었으며 왜 역사 속에서 시신조차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 전봉준이 서울 운현궁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의 사가였습니다. 시골 서당 훈장이었던 전봉준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대원군과 독대했다는 기록들. 단순한 식객 이상의 밀약이 오갔을 거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조정은 명성황후와 민씨 일가의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대원군에게는 판을 뒤집을 강력한 외부의 힘이 절실했죠. 실제로 동학농민군이 봉기했을 때 그들의 창끝은 탐관오리를 넘어 정확히 민씨척 쪽을 향했습니다. 민씨 일가를 척결하라. 구호조차 대원군의 정치적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만약 녹두장군이 대원군에 숨겨진 칼이었다면 이 거대한 혁명은 실패한 밀란이 아니라 왕실 내부 권력투쟁의 연장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 대원군은 전령을 보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때를 기다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굴러갔습니다. 일본군이 개입하면서 대원군의 통제력도 전봉준의 계획도 모두 꼬여버린 겁니다. 결국 전봉준이 체포되자 대원군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충실했던 장기판의 말을 버린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야사입니다. 하지만 정사가 말해주지 않는 빈틈을 메우는 가장 설득력 있는 퍼즐 조각이기도 합니다. 권력가의 야심과 혁명가의 이상. 그 위험한 동거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 가장 큰 비극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일본군,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악마의 무기, 게틀링 기관총이었습니다. 공주 우금치. 해발 300m도 안 되는 이 낮은 고개가 2만 명의 농민군을 삼킨 지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봉준은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일본군이 진을 치고 내려다보는
불리하기 짝이 없는 오르막길로 전군을 돌격시켰을까요? 해답은 이 한 장의 종이 궁을 부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학군 사이엔 기이한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부적을 태워 마시면 총알이 피해간다. 지도부는 흔들리는 농민들을 결집하기 위해 이 광적인 믿음을 이용했거나 혹은 그들조차 믿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무적이 된다는 최면. 그것은 죽창 하나로 최신식 무기에 맞서게 한 가장 슬픈 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부적 대신 과학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땅에 전신선을 깔고 실시간으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농민군이 주문을 외울 때 일본군은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신념과 근대의 기술이 충돌한 최초의 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금치 정상에서 불을 뿜은 게틀링 기관총. 분당 수백 발의 총탄 앞에 궁을 부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내를 이루었습니다. 우금치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순수한 열망이 냉혹한 현실에 짓밟힌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녹두 장군은 깨달았을 겁니다. 낡은 조선을 바꾸려던 꿈이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문명이라는 괴물 앞에 무너져 내렸음을 말이죠. 우금치의 참패 이후 전봉주는 전라도 순창의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재기를 노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하지만 천하의 녹두 장군을 무너뜨린 건 일본군의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옛동지 김경천이었습니다. 김경천은 전봉준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척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딴 생각이 자라고 있었죠. 현상금 1,000냥.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혁명의 대의보다 당장의 부귀영화가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결국 그는 관군에게 밀고를 합니다. 녹두 장군이 내 집에 있다고 말이죠. 믿었던 부하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밤중 들이닥친 관군들. 전봉준은 저항할 새도 없이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때 전봉준이 배신자에게 던진 일갈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죽여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김경천 혼자만의 결단이었을까요? 이미 폐색이 짙은 동학 내부에서 책임을 전봉준에게 몰아 살아남으려던 세력은 없었을까요? 압송되는 길, 민중들은 그를 보며 울었지만 누군가는 돌을 던졌습니다. 영웅의 몰락은 그렇게 처참하고 쓸쓸했습니다. 적의 총알보다 더 아픈 것은 동지의 배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전봉준을 진짜 죽인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탐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 속 강렬한 눈빛. 그것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장군은 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 비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멸문지화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조정은 그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백성들은 노래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그의 무덤은 어쩌면 이 땅의 흙 한 줌, 풀 한 폭이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전봉준이 꿈꿨던 진짜 세상은 왕이 없는 나라, 즉 공화정에 닿아 있었다고 말이죠. 만약 그 혁명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식민지의 치욕을 겪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근대 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우금치에 뿌려진 붉은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3, 1운동으로 그리고 4, 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그가 100년 전 죽창을 들고 외쳤던 그 평등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녹두장군은 죽었으되 그가 쏘아 올린 공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혁명은 이제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